성공했는데 왜 우울할까요? 뇌는 도착이 아니라 도전에 반응합니다. 그토록 바라던 승진 발령이 났던 날을 기억하시는지요? 술자리에서 축하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들 잘됐다며 웃어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작 그날 밤 홀로 이불을 덮고 누웠을 때 마음 한켠에서 올라온 감정은 벅찬 기쁨이 아니라 낯선 허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왔던 자리인데 몇 년을 야근하고 몇 번의 승진 누락을 견디며 마침내 손에 넣은 그 자리인데 왜 마음은 이토록 밋밋한 걸까요? 분명 스스로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라 누구에게 털어놓기도 애매하고 그저 혼자서 사귀며 지나쳐버린 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이런 순간도 있으셨을 겁니다. 20년 넘게 은행 대출을 갚아가며 마련한 내 집, 그 등기부등본에 마침내 내 이름 석자가 온전히 새겨지던 날. 자식 셋을 키우며 허리띠를 졸라매던 세월 끝에 막내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던 순간. 담배를 끊겠다고 매년 새해마다 다짐했다가 마침내 정말로 반년을 넘긴 그날. 젊을 때는 엄두도 못 냈던 마라톤 풀코스를 환갑이 다 되어서야 완주하고 결승선 테이프를 끊던 그 순간. 자식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마지막 하객까지 배웅한 뒤 텅 빈 예식장 로비에 홀로 서 있던 그 순간. 분명 목이 매도록 기뻐야 할 순간들인데 며칠 아니 단 몇 시간만 지나도 그 벅참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하루의 무게 속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런 물음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왔던 걸까? 이렇게 허무할 거였다면 그 세월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허탈함은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감정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애초부터 무언가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도전하고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이 아니라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 목표를 이룬 뒤에 찾아오는 허무함은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뇌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의 뇌는 이렇게 짓궂게 도착이 아니라 도전에만 반응하도록 만들어진 걸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남은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찬찬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지금 어떤 목표를 향해 한창 달려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미 여러 목표를 이루고도 이상한 허전함을 느끼며 오늘 이 채널을 찾아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가며 이 허전함을 어떻게 삶의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승진의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저녁의 허전함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 그 감정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승진자 발표가 나기 며칠 전 인사팀에서 슬쩍 흘러나온 소문을 들었을 때의 그 심장 뛰던 느낌을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두근거림, 발표 당일 아침 사내 게시판을 새로 고침하던 손끝의 떨림, 그리고 마침내 이름을 확인한 순간의 짜릿함. 그 며칠의 시간이야말로 그의 회사 생활 중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꼈던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바라던 발령장을 손에 쥐고 나니 그 팽팽하던 긴장과 설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것은 그저 조금 더 무거워진 책임과 평범한 다음 날의 출근길 뿐이었습니다. 이 집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아나가며 통장 잔고를 확인하던 그 시절,
조금씩 줄어드는 원금을 보며 느꼈던 뿌듯함과 언젠가 완전히 내 집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것이 지난 20년을 버티게 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원금을 완납하고 등기부등본을 손에 쥔 그날, 우리는 오히려 이상한 상실감을 느낍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걸어온 여정의 동반자를 갑자기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난 부모님들이 종종 겪는다는 그 허전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십수년간 아이의 성적표를 함께 들여다보고 도시락을 싸고 학원비를 걱정하던 그 치열한 나날들이 사라진 자리에 예상치 못한 공허함이 들어차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를 진짜로 살아있게 만들었던 것은 목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던 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심리적인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화학적인 현상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뇌과학에서는 이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파민의 작동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도파민을 쾌락 물질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를 담당하기보다 기대와 동기를 담당하는 물질에 훨씬 가깝습니다. 뇌 속의 도파민 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보다 그것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는 신호를 받을 때, 그리고 그 결과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기대와 긴장이 공존할 때 가장 크게 활성화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뇌가 어떤 보상을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을 때 그 보상이 실제로 주어지면 도파민의 반응은 오히려 잦아든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측한 결과는 뇌에게 더 이상 새로운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는 뻔히 예상되는 일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고 불확실성과 노력이 필요한 도전 앞에서 가장 활발하게 반응하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흔히 어떤 일을 앞두고 기대하는 마음과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을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손주들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설렘과 정작 손주들이 다녀간 뒤 텅 빈 집을 정리하며 느끼는 허전함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의 설렘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부풀어 오르지만 막상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것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밋밋함입니다. 여행을 준비하며 지도를 펼쳐놓고 일정을 짜던 그 며칠 밤이 정작 여행지에 도착해서 사진 몇 장을 찍고 돌아오는 것보다 더 즐거웠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뇌에게는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보상의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심리학에는 이와 비슷한 결로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동기와 몰입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실제로 마라톤을 뛰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출발선에 설 때보다 30km 지점을 지나 결승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 다리에 없던 힘이 다시 솟아나는 그 신기한 경험 말입니다. 도착지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온 신경과 에너지는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목표를 향해 쏠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그 모든 긴장과 몰입이 한꺼번에 뚝 끊어져 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어지던 팽팽한 활시위가 화살을 쏘아보낸 뒤 갑자기 힘을 잃고 축 늘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목표를 이룬 직후 느끼는 허탈함은 바로 이 활시위가 늘어지는 순간의 감각과 닮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습관화라는 개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습관화란 같은 자극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경계가 그 자극에 점점 무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처음 이사온 집의 낯선 소음은 며칠 동안 잠을 설치게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그 소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승진한 자리도 새로 산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그 사실을 떠올리며 뿌듯해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그저 원래 그런 것, 익숙한 배경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뇌는 변하지 않는 상태를 굳이 신경 써서 인식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 감각을 조용히 꺼버립니다. 그러니 승진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지만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습관화의 법칙에 따라 서서히 옅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파민이 불확실한 도전 앞에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습관화는 반복되는 익숙함 앞에서 반응을 줄여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이 맞물리면서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그것을 향한 설렘은 필연적으로 옅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장치이기도 합니다. 오늘 배를 채웠다고 해서 뇌가 그 포만감에 영원히 안주하게 만들었다면 내일 다시 사냥을 나갈 이유가 없어졌을 것입니다. 뇌는 우리를 끊임없이 다음 사냥으로, 다음 도전으로 밀어붙이기 위해 이미 이룬 것보다 앞으로 이룰 것에 마음이 쏠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 오랫동안 바라던 승진을 하고 대출을 다 갚고 자녀를 독립시킨 뒤에 찾아오는 그 허전함은 사실 당신의 뇌가 아주 건강하게 원래의 설계도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른 채 이 자연스러운 감정을 두고 나는 왜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사람일까? 나는 왜 감사할 줄 모르는 걸까? 하며 스스로를 탓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허탈함은 비단 큰 성취를 이룬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조용하고 더 깊게 우리 삶을 흔드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식을 치르고 난 뒤 찾아오는 그 마음이 그렇습니다. 몇 달을 예식장 예약부터 청첩장, 혼수까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막상 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나고 나면 부모는 텅 빈 예식장 로비에 홀로 서게 됩니다. 자식 하나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이토록 허전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많은 부모님들이 고백하십니다. 몇 달간 쉴 새 없이 몰아치던 그 분주함이 사라지고 이제 정말로 자식이 한 가정을 이루어 독립했다는 사실이 실감나기 시작할 때 기쁨과 동시에 이상한 상실감이 함께 밀려오는 것입니다. 비슷한 허탈함은 병원 진료실 앞에서도 찾아옵니다.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병원을 오가며 검사를 받고 치료를 견뎌온 끝에 마침내 의사로부터 이제 괜찮다는 말을 들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온몸에 힘이 풀리며 눈물이 핑 돌 만큼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헛헛해집니다. 매일 챙겨 먹던 약을 이제 먹지 않아도 되고 정기적으로 다니던 병원 예약도 사라졌는데 왜 홀가분함보다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먼저 찾아오는 걸까요? 투병하는 동안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다음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삶의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매 순간이 그 목표를 향한 절실한 싸움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완치라는 목적지에 도착한 순간 그토록 매달렸던 목표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우리는 다시 방향을 잃은 듯한 낯선 기분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뇌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절실한 도전 하나를 내려놓은 뒤 아직 다음 방향을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흥미롭게도 투병을 함께 지켜본 가족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감정이 나타납니다. 몇 년간 부모님의 병간호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던 자녀가 부모님이 완쾌하신 뒤 오히려 알 수 없는 허탈함과 무기력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간병이라는 절실한 도전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사람 역시 다음 방향을 다시 찾아야 하는 낯선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결혼식장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향해 달려온 그 최종 목적지, 정년퇴직의 순간에도 똑같은 얼굴을 한 감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부터 우리는
은퇴 이후의 삶을 하나의 보상처럼 그려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새벽같이 일어나 만원 버스에 몸을 싣지 않아도 되고, 그토록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는 그림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년의 날이 다가오고 마지막 출근길을 걸어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예상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마주했다고 고백합니다. 처음 한두 달은 홀가분하고 자유롭습니다. 늦잠도 자보고 평일 낮에 산책도 다녀봅니다. 그런데 서너 달쯤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채워줄 뚜렷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평생 해내야 할 일을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설계해온 사람에게 갑자기 아무런 과제도 주어지지 않는 삶은 자유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표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 모든 이야기가 단지 뇌의 화학작용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문제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파민의 작동 방식이나 습관화 현상은 분명 우리가 왜 목표를 이룬 뒤에 무덤덤해지는지를 설명해주는 훌륭한 단서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입니다. 뇌과학은 우리에게 왜 허탈한지는 알려주지만 그 허탈함을 어떻게 끌어안고 다음 걸음을 내디딜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학의 설명을 넘어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철학의 도움이 필요해집니다. 뇌과학이 우리에게 왜를 알려주는 지도라면 철학은 그 지도를 손에 쥔 우리가 실제로 어느 방향으로 발을 내디딜지를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지도만 있고 나침반이 없다면 우리는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손에 쥐고 허탈함의 이유를 이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 걸음까지 함께 그려보려 합니다. 이런 표류감은 정년퇴직한 남편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와 살림에 쏟아부었던 분들이 자녀를 다 독립시킨 뒤 겪는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학원 시간표를 챙기고 성적표를 함께 들여다보던 그 분주함이 사라진 자리에서 문득 거울 앞에 선 자신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가? 이것은 흔히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는 감정이지만 사실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정년퇴직 이후 겪는 공허함, 그리고 자녀를 결혼시킨 뒤 겪는 허전함과 완전히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나를 이끌어온 뚜렷한 역할과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서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허탈함은 부부 사이에서도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녀를 다 키워 독립시키고 나면 이제야말로 부부 둘이서 오붓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식탁에 단둘이 마주 앉으면 이상하게 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부부의 대화는 대개 아이 이야기, 학교 이야기, 살림 이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오는 동안에는 미처 몰랐지만 그 목표가 사라지고 나니 부부 사이를 팽팽하게 이어주던 긴장의 끈도 함께 느슨해진 것입니다. 이건 역시 두 분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오랫동안 두 분을 함께 나아가게 했던 공동의 도전이 끝나면서 새로운 방향을 아직 함께 정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리켜 흔히 도착의 오류라는 이름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특정한 목표 지점, 특정한 인생의 단계에 도달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지속적인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 믿는 착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하버드에서 긍정심리학을 가르쳤던 학자 텔 벤 샤하르가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것으로 그가 강조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만 이루면,
그때부터는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지점에 도착해보면 행복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행복이라는 감정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의미 있는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 그 자체에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년이라는 목적지에 마침내 도착했는데 그 목적지 너머에 아무런 새로운 방향도 그려두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갈 곳을 잃은 듯한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떤 철학자의 오래된 통찰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바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을 힘의 의지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욕심이나 세속적인 권력욕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내면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자기 극복의 힘, 즉 지금의 나를 넘어서서 더 나은 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근원적인 생명력을 뜻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진짜로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안락하게 정지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저항을 만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바로 그 과정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편안한 안주는 오히려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니체가 그토록 경계했던 무력한 권태와 자기 상실로 이끈다고 그는 여겼습니다. 니체가 남긴 유명한 통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흔히 역경을 이겨내라는 단순한 격려의 문구로만 소비되곤 하지만 그 안에는 훨씬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니체에게 있어 고통과 저항은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한 존재로 빚어내는 필수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신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세 단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주어진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가는 낙타의 정신입니다. 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살아가는 단계이지요. 낙타는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시키는 일,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묵묵히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젊은 시절이 바로 이 낙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낙타는 사자로 변신합니다. 더 이상 남이 정해준 규칙과 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향해 포효하며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사자는 이제 너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낡은 명령에 맞서 나는 원한다고 외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승진을 향해, 내 집 마련을 향해, 자녀의 성공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달려가던 그 치열한 시절이 바로 이 사자의 시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니체는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사자가 다시 어린아이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퇴행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한 창조의 놀이를 하듯 삶을 대합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이기고 지는 것, 도착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그저 오늘의 놀이, 오늘의 새로운 발견 자체에 몰입할 뿐입니다. 니체가 그리고자 했던 인간의 궁극적인 모습, 이른바 위버맨시라 불리는 존재는 무언가를 다 이루고 멈춰선 정지된 승리자가 아니라 매 순간을 새로운 놀이처럼, 새로운 도전처럼 살아가며 끊임없이 스스로를 넘어서는 존재였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점은 낙타에서 사자로, 사자에서 어린아이로 향하는 이 여정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인생에서 단 한 번 거쳐가는 통과 의례가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몇 번이고 되풀이해야 하는 순환의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신입사원 시절 낙타였던 우리는 어느 순간 사자가 되어 승진을 향해 포효했고 그 자리에 도착한 뒤에는 다시 새로운 낙타의 시기를 거쳐 또 다른 사자로 거듭났을 것입니다. 정년퇴직이라는 것도 자녀의 독립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순환이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지점일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시 낙타처럼 막막하고 사자처럼 무엇을 향해 포효해야 할지 몰라 헤매고 계신다 해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저 인생의 또 다른 순환이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문턱에 서 계신 것뿐입니다. 니체는 또한 우리에게 안전하게 웅크리고 있지 말고 위험하게 살라고 권한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이란 무모하게 몸을 던지라는 뜻이 아니라 익숙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머무르려는 마음을 경계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는 잔잔한 항구의 정박한 배가 아니라 파도를 가르며 미지의 바다로 나아가는 배야말로 진짜 살아있는 배라고 여겼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도 아이를 다 키운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안전한 항구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 자리에 배를 영영 묶어두어 버리면 우리 안의 생명력은 서서히 녹슬어갈 뿐입니다. 낯선 것을 배우고 낯선 길을 걷고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 그 모든 작은 항해들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위험하게 사는 삶의 실천입니다. 여기서 위험이란 재산이나 건강을 함부로 걸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익숙함이 주는 편안한 무기력에서 스스로를 조금씩 꺼내어 낯설미 주는 약간의 긴장과 설렘 속으로 자신을 밀어 넣어보라는 초대입니다. 그 작은 긴장이야말로 우리 뇌가 다시 생생하게 깨어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자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은퇴 이후 혹은 자녀를 떠나보낸 이후 찾아오는 그 공허함은 당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는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힘의 의지가 다음 도전을 향해 나아가고 싶어하는 생명력이 살아있다는 아주 건강한 신호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가 향할 새로운 방향을 아직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낙타의 시절도 사자의 시절도 이미 충분히 지나온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어쩌면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결과에 대한 부담 없이 순수하게 몰입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비단 은퇴나 자녀의 결혼 같은 큰 사건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애써 이뤄낸 크고 작은 목표들 뒤에는 늘 이와 비슷한 결의 허탈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몇 달을 독하게 마음먹고 성공한 다이어트, 매년 되풀이하던 다짐 끝에 마침내 성공한 금연, 어렵게 마련한 자격증, 몇 달 동안 새벽마다 뛰며 준비한 끝에 마침내 완주한 마라톤, 이런 목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며칠 몇 주가 지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다시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슬금슬금 돌아가고 어느새 다시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고 애써 딴 자격증은 서랍 속에 넣어둔 채 특별히 활용할 계획도 없이 시간만 흘려보냅니다. 마라톤을 완주한 뒤 몇 주는 온몸이 뿌듯했지만 다음 대회를 정해두지 않으면 어느새 운동화는 신발장 구석으로 다시 들어가 버립니다. 목표를 이룬 순간 우리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던 도전의 긴장이 사라지면서 뇌는 다시 새로운 자극을 찾아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심지어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던 여행에서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몇 달 전부터 항공권을 예매하고 숙소를 알아보고 여행지의 맛집과 명소를 검색하며 지도에 표시를 남기던 그 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여행 일정표를 꺼내보며 미소 짓던 순간 함께 갈 사람과 여행지 이야기를 나누며 밤늦도록 대화하던 그 저녁들, 그 준비의 시간이야말로 여행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설레던 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어떻습니까? 짐을 풀고 밀린 빨래를 정리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첫날 밤, 많은 분들이 여독보다 더 무거운 허탈함을 느낍니다. 흔히 여행 후유증이라 부르는 이 감정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도착의 오류, 그리고 도파민의 작동 방식과 정확히 같은 원리에서 비롯됩니다. 여행지에 도착한 순간부터 뇌는 이미 그 보상을 다 흡수하기 시작했고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 그 도전은 완전히 마무리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다음 여행지를 검색하기 시작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그저 못 말리는 역마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행동이야말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지혜로운 습관입니다. 다음 도전의 방향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 그것이 허탈함을 오래 붙잡고 있지 않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이런 현상이 목표의 크기와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아주 작은 목표를 이뤘을 때도 아주 큰 목표를 이뤘을 때도 우리 뇌는 비슷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오랜만에 방 청소를 끝내고 느끼는 개운함이 며칠 못 가 다시 어질러진 방을 보며 사라지는 것도 몇 년에 걸쳐 준비한 사업을 마침내 궤도에 올려놓은 뒤 찾아오는 허탈함도 본질적으로는 같은 원리입니다. 뇌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것을 이뤘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자녀가 크게 성공한 뒤에 오히려 마음이 허전해졌다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손주까지 안겨주었는데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말입니다. 자식의 성공은 분명 부모에게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이 곧 나라는 사람의 삶의 의미까지 완전히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녀의 도전이었지 온전히 나 자신의 도전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힘의 의지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 자신이 스스로 마주하고 걸어 나가야만 채워지는 성질의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쉬지 않고 새로운 목표만을 좇으며 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은퇴도 성취도 안정도 다 부질없다는 허무한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계신다면 잠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결코 끝없이 더 큰 성취를 향해 자신을 몰아붙이라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니체의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운명의 라틴어로 아모르파티라고 불리는 사상입니다. 니체는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 기쁨은 물론이고 고통과 시련까지도 온전히 사랑하며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수능과는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삶의 매 순간을 그것이 성취의 순간이든 좌절의 순간이든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과정으로 끌어안는 적극적인 긍정입니다. 니체가 진짜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목표 그 자체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긴 것은 우리가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그 시간 자체를 얼마나 충실하게, 얼마나 생생하게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니체가 살았던 삶 자체를 떠올려 보아도 이 사상이 결코 공허한 말장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평생 병약한 몸으로 고통받았고 학계에서도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한 채 고독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고통과 좌절을 원망하며 삶을 저주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자신을 단련시키는 재료로 끌어안았습니다. 아모르파티, 즉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의 사상은 바로 이런 자신의 삶 한가운데서 길어올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인생이 매끄럽고 순탄하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그 굴곡과 저항까지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가라고 말입니다. 목표를 이루고 난 뒤 찾아오는 그 허탈함조차도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야 할 부작용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건네는 또 하나의 손짓입니다. 그 허탈함을 원망하며 밀어내는 대신 다시 시작할 때가 왔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이 바로 운명의 실천입니다. 이 지점에서 니체가 던진 또 하나의 유명한 사고 실험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만약 어떤 악마가 찾아와 당신에게 이렇게 속삭인다면 어떻겠느냐고 묻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이 삶을
크고 작은 고통과 지루함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영원히 반복해서 다시 살아야 한다면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이 물음 앞에서 절망하며 몸서리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다시 산다 해도 좋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후자의 태도, 매 순간을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충실하게 살아내는 태도야말로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경지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영원회귀의 사상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오늘을 견디며 버티는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걸음걸음이 그 자체로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의미 있는 삶, 그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권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승진을 향해 달려가던 그 몇 년의 시간, 대출을 갚아가며 조금씩 줄어드는 잔고를 확인하던 그 밤들, 자녀의 도시락을 싸며 새벽에 일어나던 그 아침들, 마라톤 완주를 위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뛰던 그 숨가쁜 시간들, 자녀의 결혼식을 준비하며 밤새 청첩장 문구를 고민하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룬 뒤에 찾아온 그 허탈함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다음 도전을 아직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공백일 뿐입니다. 그 공백은 결코 인생의 실패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되었다는, 아직 당신 안에 생명력이 꺼지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볼 수 있는 것은 목표를 세울 때 그것을 오직 결과로만 정의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을 딴다, 집을 산다, 몇 킬로그램을 뺀다처럼 결과 하나로만 목표를 세우면 그 결과에 도달하는 순간 도전은 완전히 끝나버리고 뇌는 다시 방향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 안에 매일 어떤 과정을 밟아나갈 것인가까지 함께 담아두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자격증으로 배운 것을 매주 한 가지씩 실제로 써먹어 보는 것,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조금씩 내 취향대로 가꾸어 나가는 것,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즐거움 자체를 계속 찾아나가는 것, 마라톤을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회의 기록을 조금씩 당겨보는 재미를 이어가는 것. 이렇게 결과 너머에 이어지는 작은 과정들을 함께 설계해두면 목표에 도달한 뒤에도 우리의 뇌는 여전히 다음 걸음을 향해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마치 등산을 할 때 정상에 오르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 대신 그 산의 능선을 따라 이어지는 다음 봉우리까지 미리 눈에 담아두는 것과 비슷합니다. 정상에 올라 잠시 숨을 고른 뒤에도 저 멀리 이어지는 다음 능선이 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허탈해하는 대신 다시 배낭을 고쳐 메고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오늘 이룬 결과가 아니라 오늘 내가 마주했던 작은 도전이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습관입니다. 오늘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오늘 나는 어떤 낯선 일을 시도해 보았는가, 오늘 나는 어떤 불편함을 견디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았는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창한 일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평소라면 미루었을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본 것, 낯선 길로 산책을 나가본 것, 오랫동안 미뤄둔 서랍 정리를 시작해본 것, 그런 아주 사소한 도전들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뇌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새로운 시도와 극복의 순간마다 조용히 살아있음의 신호를 보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음을 일기장이나 메모장에 짧게라도 적어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거창한 문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시도했던 작은 도전 한 줄을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나 그 기록들을 다시 펼쳐볼 때 스스로가 얼마나 꾸준히 새로운 걸음을 내디뎌 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누적된 기록이야말로 결과가 아닌 과정으로 스스로를 인정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이시라면
정년이라는 종착지 이후에도 스스로 정한 작은 목적지들을 계속해서 세워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대단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일이든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악기를 배우는 일이든 지역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일이든 동네 뒷산을 매주 조금씩 더 높이 올라보는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일이 당신에게 여전히 오늘 하루를 향한 방향과 설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니체가 힘의 의지라고 부른 그 생명력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그라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향할 방향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새롭게 정해주어야 할 뿐입니다. 자녀를 다 키우고 결혼까지 시키신 뒤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신 분이라면 이제는 자녀의 성공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만을 위한 작은 도전을 하나 품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생 자녀와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그 힘의 의지를 나 자신에게 돌려줄 차례입니다. 젊은 시절 미뤄두었던 그림을 다시 그려보는 것도 좋고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고 오래된 친구들과 매달 새로운 동네를 정해 함께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이 결과보다 과정 자체로 즐거움을 주는 일이라면 충분합니다. 건강을 되찾으신 분이라면 이제 병원을 오가던 그 절실한 에너지를 몸을 더 건강하게 가꾸는 새로운 여정으로 옮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완치라는 결과에 안주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더 걷는 거리를 늘려보거나 계절마다 새로운 산책길을 찾아 나서 보시길 권합니다. 그 과정 자체가 당신에게 다시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명하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작은 도전들을 굳이 혼자서만 짊어지실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배우자나 오랜 친구에게 요즘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슬쩍 물어보시고 함께 해볼 수 있는 도전 하나를 같이 정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걷는 산책, 함께 배우는 그림 교실, 함께 계획하는 짧은 여행, 이런 작은 동행들은 도전의 긴장을 훨씬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도전에 실패하거나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절대 자신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은 완벽한 성공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려는 시도 그 자체를 뜻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독립시킨 뒤 배우자와 마주 앉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두 분이 함께 정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공동의 도전을 하나 만들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주말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의 시장을 함께 걸어본다거나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서로에게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준다거나 그런 사소한 약속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이 두 분에게 다시 함께 나아갈 작은 방향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진 자리를 이제는 두 분 스스로 채워나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함께 걸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지나온 세월 속 여러 순간들이 하나둘 떠오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마음들을 천천히 정리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것을 손에 넣고도 허탈함을 느꼈던 순간들, 승진의 밤, 완납한 대출, 독립한 자녀, 성공한 다이어트와 금연, 완주한 마라톤, 자녀의 결혼식, 그리고 정년의 마지막 출근길까지 이 모든 순간에 찾아온 공허함은 결코 당신이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가 애초에 도착이 아니라 도전에 반응하도록 설계된 지극히 인간다운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뇌는 이미 예측된 보상 앞에서는 무덤덤해지고 불확실한 다음 걸음을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가장 크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니체는 이 사실을 이미 100년도 더 전에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진짜로 살아있게 하는 것은 안주가 아니라 자기 극복이며 우리가 다다라야 할 목적지는 결국 매 순간의 충실함,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뜨겁게 걸어가는 오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충분히 존경받아 마땅한 삶을 걸어오셨습니다. 누군가는 자식을 키우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누군가는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묵묵히 수십 년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흘린 땀과 견뎌낸 밤들은 결코 목적지에 도착한 그 짧은 순간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루하루가 이미 그 자체로 완결된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목표를 이루고도 마음이 허전하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그저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안의 생명력이 다음 걸음을 준비하고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결승선을 통과해 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정년을 맞이하기까지 그 하나하나가 결코 만만치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허탈함을 마주하면서도 결국 또 다음 걸음을 찾아내며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니체가 말한 자기 극복의 삶을 이미 몸으로 살아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위버맨 씨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다만 그 사실을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인생을 너무 결과 중심으로 채점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승진했는가, 집을 샀는가, 자식을 잘 키웠는가,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표로만 스스로의 삶을 평가해 왔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은 다른 눈으로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진짜 빛났던 순간은 결과가 확정되던 그 짧은 찰나가 아니라 불확실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내디뎠던 그 무수한 새벽들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새벽들은 이미 충분히 완결된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뜨거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이후로는 무언가를 이루고 난 뒤 찾아오는 그 잠깐의 허탈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삶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당신 안의 생명력이 여전히 다음 방향을 찾고 있다는 반가운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허탈함이 찾아오지 않는 삶이야말로 더 이상 아무것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정지된 삶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작은 허전함은, 다시 말해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아직 걸어갈 다음 걸음이 남아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창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어제는 하지 않았던 아주 작은 새로운 시도 하나를 스스로에게 허락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오늘 내가 어떤 낯선 걸음을 내디뎌 보았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물음 하나가 결과에만 매달리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생생한 과정 속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작은 도전들이 모여 훗날 돌아보았을 때 다시 살아도 좋을 만큼 충실했던 오늘이라는 이름의 시간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가 이미 이룬 것들에 감사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 곁에 있는 가족, 지금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이 하루도 여전히 감사한 일입니다. 다만 그 감사한 하루 안에 아주 작은 도전 하나를 함께 품어보시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도전은 결코 서로 배척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하루는 안정감과 생동감을 동시에 품은 온전한 하루가 됩니다. 이미 이룬 것에 감사하되 아직 이루지 못한 작은 설렘 하나쯤은 늘 마음 한구석에 남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 마음 쉬어가는 시간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곳곳에 숨겨진 철학과 심리학의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다음에도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